1457년 6월 한양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만 청계천 영도교 위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앳된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서 있습니다. 갓 17살이 된 소년의 이름은 단종, 그리고 18살 소녀는 그의 아내 정순왕후입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였던 이 어린 부부는 이제 죄인이 되어 생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녀는 귀양지인 영월로, 소녀는 동대문 밖 초가집으로.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부인 부디 살아만 있어 주시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하지만 소년은 압니다. 저 뒤에 군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년은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전하, 진지 거르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서라도 전하를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종이 다리 건너 흙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소년은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다리는 영원히 이별한 다리라 하여 영도교라 불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발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남편은 낯선 땅에서 사약을 받고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18살 소녀에게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 세조는 그녀를 왕비에서 노비로 강등시키고 동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지아비 곁에서 원수들의 세상 한복판으로. 도대체 하늘은 왜 이토록 가혹했을까요? 왜 그녀만 살려두었을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고 싶었을 18세 꽃다운 나이.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신 무려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가 병들어 죽고 그 아들이 요절하고 그 손자가 미쳐 날뛰다 쫓겨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조선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생존자, 시간을 무기로 복수한 여인 정순왕후 송씨의 82년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마음의 기록을 펼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마음껏 하이다. 1454년 조선의 궁궐에 풋내 나는 부부가 탄생합니다. 신랑은 14살 꼬마 왕 단종, 신부는 15살 여산 송씨, 훗날의 정순왕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 3학년. 아직 사랑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좀 특이합니다. 보통 왕은 연상의 여인보다는 연하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단종은 1살 연상의 누나 같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종의 처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는 낳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첫 한 번 제대로 못 물려보고 생이별을 했죠. 아버지 문종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세종대왕마저 떠난 천의 고아였습니다. 드넓은 구중궁궐,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에도 이불을 뒤집었었을 외로운 소년왕. 그에게 필요했던 건 섹시한 후궁이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아내였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그런 단종에게 완벽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온화하고 검소했으며 무엇보다 남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모성애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비가 무섭게 옵니다. 중전. 밖에서 숙부님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저 그림자가 나를 삼킬 것만 같소. 전하, 겁내지 마십시오. 저 빗소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제가 전하의 곁에 있습니다. 소첩이 전하의 방패가 되고 우산이 되어드릴 것이니 안심하세요. 그대 손이 참 따뜻하오. 내 유일한 내 편이구려 어머니의 품이 이러했을까. 이 짧은 1년 반, 이것이 정순왕후 인생 82년 중 유일하게 허락된 행복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부부의 연을 이합이라 합니다. 둘이 합쳐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둘의 관계는 공생적 유대에 가깝습니다. 사방의 늑대 같은 숙부 수양대군이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고립된 섬 같은 이 어린 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공포를 견뎠던 겁니다.
세상이 우릴 버려도 너만 있으면 돼.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맹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단종이 잠들 때까지 머리맡을 지키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소년왕이 악몽을 꾸지 않도록 자신의 잠을 쪼개가며 곁을 지켰던 15살 소녀. 그녀에게 단종은 남편이자 지켜줘야 할 아들이자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의 소박한 꿈을 비웃습니다. 저 문 밖에서 수양대군이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화 속 숲에 버려진 두 아이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가장 더러운 권력에 의해 짓밟히기 직전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야수의 이빨을 드러냅니다. 피비린내 나는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 단종을 협박해 왕위를 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이름뿐인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여기서 정순왕후의 신분이 바뀝니다. 왕비에서 의덕왕대비로. 이름은 거창해 보이죠? 대비니까. 하지만 이건 16살짜리 여자애한테 넌 이제 뒷방 늙은이야. 죽은 듯이 살아라고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피어날 꽃봉우리를 억지로 꺾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조, 이 양반 참 집요합니다. 권력만 뺏으면 됐지. 1457년 사육신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유배를 보냅니다. 당연히 정순왕후도 왕대비에서 군부인 군수의 아내급으로 강등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송현수의 주둠입니다. 여러분, 송현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순왕후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조 수양대군과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였습니다.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안심시킨 뒤 결국 그 친구의 목을 친 겁니다. 1457년 가을 단종 복위 운동, 즉 금성대군 사건이 발각되자 세조는 친구 송현수를 교형, 즉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명분은 영모였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단종의 처가를 멸망시켜 후한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날 정순왕후의 친정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친척들은 노비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8살 소녀의 마음을. 나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자신이 왕비로 간택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친구라 믿었던 세조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원통함,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끔찍한 생존자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을 겁니다. 친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피바다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세조는 정순왕후를 아예 관비, 즉 노비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까지 국무였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노비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분의 추락이 아닙니다. 존엄에 대한 확인 사살입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형벌을 내린 겁니다. 죄인 송씨는 듣거라. 너를 노상군 부인으로 강등하고 궁 밖으로 내치니 이제 너는 관비의 신분이다. 내 발로 나갈 것이다. 네 놈들 손댈 필요 없다. 옷자락 더럽혀진다. 비록 내 몸에 노비의 옷을 입힐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 노비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보통 사람이면 이때 미치거나 자결합니다. 왕비 옷 벗기고 무명옷 입혀서 동대문 밖으로 내쫓았을 때 그녀의 나이 고작 18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가 내린 마지막 굴욕적인 명령. 신부는 노비이나 노비로서 부리지는 말게 하라는 이 모순적인 처사를 비웃듯 그녀는 꼿꼿이 고개를 들고 궁을 나섭니다. 이 순간 정순왕후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실제로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다리에 족쇄를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제우스 신이라 할지라도 너의 자유의지만은 정복할 수 없다. 정순왕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내 몸에 노비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의 왕비라는 자존감까지 뺏을 수는 없다. 세조는 그녀를 궁궐 밖으로 내쫓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내면의 성체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고귀한 경렬이자 영혼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싸움은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도 위대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영도교에서 헤어진 후 부부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4개월이었습니다. 단종은 첩첩산중 영월 청령포에 갇혔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는 절벽인 천연 감옥.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정업원 근처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세조의 감시가 깔린 도심 속 감옥. 정업원. 그곳은 원래 왕실에서 쫓겨나거나 남편 잃은 후궁들이 모여 사는 비군이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의 흙으로 지은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4개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강물을 보며 아내의 얼굴을 그렸고 정순왕후는 바람 소리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고통. 이것은 육체의 형벌보다 더 잔인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매일 밤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황진이의 시조처럼 정순왕후의 심정도 아마 그보다 더 절절했을 겁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을 그 간절함. 하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방바닥뿐이었겠죠.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단종이 죽었다.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 목이 졸려 죽었는지, 자결을 강요받았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사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신은 강물에 버려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이 끔찍한 협박 앞에 18살 정순왕후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있는데 아내는 서울 하늘 아래서 숨만 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하, 춥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어드린 속옷도 못 입고 가셨는데 강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어찌 혼자 가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슬픔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역적의 아내라는 이유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곡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상복도 입지 못해 그저 낡은 소복 하나 걸치고 방구석에 처박혀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서 슬퍼할 자격마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박탈된 비탄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슬픔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가슴 속에서 시커먼 멍이 되고 독이 되어 뼈를 녹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독을 삼키기로 결심합니다. 이 억울함이, 이 사무치는 한이 언젠가는 세상을 태울 불꽃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대신 내 뼈에 사무친 원한을 기억하겠다. 그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대신 서슬퍼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친정아버지는 처형당했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동대문 밖 초가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18살 과부.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이 없었습니다. 데리고 나온 시녀들이 동냥을 하러 다녀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때 세조가 쇼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이고 조카 며느리가 불쌍하네 하면서 집도 주고 쌀도 보내고 노비도 보내줍니다. 일종의 위선적 시혜죠. 내가 널 죽이지는 않았잖아? 밥은 줄게. 내 은혜에 감사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살기 위해서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18살 소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이 주면 받아야죠. 하지만 정순왕후? 그 쌀 가마니 마당에 들여놓지도 못하게 합니다. 치워라! 남편 죽인 놈이 주는 밥을 먹고 연명하느니 차라리 흙을 파먹고 죽겠다! 이거 보통 깡다구 아닙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도 그녀는 실존적 선택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죠. 그녀의 선택은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호랑이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세조가 주는 밥을 먹는 순간
자신의 복수는 끝난다는 것을, 자신의 사랑도 부정당한다는 것을.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그녀는 왕비의 고운 손을 걷어붙이고 노동을 시작합니다. 낙산 밑에 있는 샘물, 자주동 샘에 가서 천을 빨고 염색을 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그녀는 자주색 물감을 들입니다. 지금도 서울 창신동에 가면 바위에 자지동천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색 지초가 자라는 골짜기의 샘물. 이 글씨가 바로 정순왕후의 피눈물 나는 노동의 현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자주색일까요? 자주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제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비록 몸은 시궁창에서 빨래를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왕비라는 걸 색깔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녀가 들이는 그 붉은 자주색 물감은 어쩌면 피눈물의 다른 색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마, 이러다 손 다 망가집니다. 제발 세조 임금이 보낸 쌀이라도 받으시지요. 이러다 굶어 죽습니다. 걱정 마라. 이 손으로 번 돈이라야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이고 이것이 내 복수다. 세조놈이 준 쌀 한 톨도 내 몸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조선의 왕비다. 걱정 말거라. 세조는 그녀를 노비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경제적 자립을 이뤄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원수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한 한방 아니겠습니까?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산다. 그녀의 염색 기술은 소문이 나서 한양 장안에 송씨 부인의 자주색 천을 입으면 부부금슬이 좋아진다는 유행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세조가 정순왕후를 돕지 못하게 감시를 붙였거든요. 누구든 죄인의 아내를 도우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금표를 세우고 관군들이 눈을 부라리며 감시했습니다. 남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피해 다녔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권력에 줄 서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동대문 밖 아낙네들이 정순왕후가 염색을 해서 먹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힘없는 여인이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인들은 기발한 꾀를 냅니다. 관군들이 남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니 아예 남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골목 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비밀 시장을 엽니다. 이름하여 여인 시장. 이곳에서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순왕후가 염색한 천은 무조건 비싸게 사준다. 반찬 남은 거 있으면 몰래 정순왕후의 담장 너머로 던져준다. 여러분,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 아니면 세조의 칼? 아닙니다. 바로 아줌마들의 정입니다. 권력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동대문 밖 여인들은 정순왕후를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이 여인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감시하는 눈을 피해 아예 골목 입구에 장정들이 못 들어오게 치마폭으로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여긴 여자들끼리 볼일 보는 데니 남정네들은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면 관군들도 머쓱해서 뒷걸음질 쳤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시장 아낙네들은 콩나물 판 돈, 삭바느질에서 번삼스돈을 모아 정순왕후의 담장 너머로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리 마마님 드실 건데 제일 좋은 쌀로 골라라 하며 자기 식구 먹을 쌀을 퍼다 날랐고, 채댁들은 마마님 손 트지 않게 이거라도 바르셔요 하며 귀한 동백기름을 몰래 쥐어주기도 했답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추운 사람 옷 입히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서슬 퍼렁 칼을 휘둘러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은 꺾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권력에 줄 서느라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이름 없는 시장통 여인들은 목숨 걸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남자는 의리에 죽고 산다지만 여자는 정에 죽고 산다는 말이 있죠. 정순왕후가 64년을 버틴 힘은 바로 이 끈끈하고도 질긴 여인들의 의리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아낙네들이야말로 정순왕후를 지켜낸 진정한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시장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를 기억하십니까? 그녀 또한 노비 신분으로 추락해 모진 삶을 살았죠. 정순왕후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피부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경혜공주마저 화병으로 38살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신우이를 가슴에 묻으며 정순왕후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나를 기억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 철저한 고독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정순왕후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스케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뒷산 봉우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곳은 동쪽 단종이 묻힌 영월이 보이는 곳이라 하여 동망봉이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올라가서 통곡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64년 동안. 이 정도면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행이자 의식입니다.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스 신화 아시죠?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걸 또 밀어 올리는 형벌. 정순왕후에게 삶은 시지프스의 바위였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신, 세조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의 존재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곡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의 정권을 향한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순왕후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울리면 온 동네 여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땅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를 동정곡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울어대는 소리.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에 앉아있는 세조에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지. 나 아직 살아있다. 내가 죽인 내 남편, 나 아직 잊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칼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궁궐 깊숙한 곳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그녀는 울음으로 세조의 시대를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조가 아무리 귀를 막아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원한 서린 곡소리는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전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놈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꼴을 볼 때까지 저는 절대 눈 감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1468년 마침내 세조가 죽었습니다. 화려한 장례 행렬이 도성을 빠져나갈 때 동대문 밖 초가집의 정순왕후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전하, 들리십니까? 당신을 죽인 자가 떠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세조는 조카도 죽이고 친동생도 죽이고 친구도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정순왕후는 죽을 때까지 살려두었을까요? 단순히 여인이라 봐줬을까요? 천만에요. 세조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보기를 꾀했다는 혐의라도 뒤집어 씌울 수 있었지만 정순왕후는 정치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방구석에서 울기만 하는 18살 과부를 무슨 죄목으로 죽입니까? 만약 억지로 죽였다간 임금이 힘없는 조카 며느리까지 죽였다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조카 죽인 걸로 민심이 흉흉한데 며느리까지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둘째, 살려두는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조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죽이면 연료가 되어 영원히 칭송받을 것이다. 차라리 살려둬라. 왕비였던 여자가 노비고를 하고 평생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즉, 그녀를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던 겁니다. 까불면 왕비도 적골난다는 본보기로요. 셋째,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야사도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가 꿈속에서 형수 즉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피부병을 얻은 뒤부터는 차마 며느리인 정순왕후까지 건드릴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닥 혹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녀의 목숨줄만은 끊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세조는 그녀를 살려두었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지옥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도 정순왕후가 결코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을 비웃게 될 줄은 말입니다. 자, 이제 정순왕후가 그토록 기다리던 업보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동망봉에서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세조의 집안에는 국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먼저 세조 본인. 밤마다 단종의 엄마 현덕왕후가 꿈에 나와 침을 뱉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내 이놈,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잘 살 줄 알았더냐?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이 생겨서 피고름을 줄줄 흘립니다. 명주 옷이 피해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을 정도였죠. 오대산 상호사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동자승아 내 등 밀어다오 했다는 전설 다들 아시죠? 오죽됐으면 왕이 산골짜기 계곡물에 몸을 담갔겠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는 시민성 질환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천벌이라 믿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입니다. 세조가 그렇게 왕 물려주려고 애지중지했던 큰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합니다. 둘째 아들 예종은 왕은 됐지만 불과 1년 만에 20대 나이로 또 요절하고 맙니다. 손자 성종은 그나마 오래 살았지만 증손자 연산군은 어땠나요? 그야말로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되어 쫓겨납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초가집에 앉아서 이 모든 부고를 듣습니다. 이보게, 오늘 궁에서 또 곡소리가 났다던가? 네, 마마. 세조의 큰아들이 급사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염색하던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깍지가 필유여앙. 유교의 경전 중 으뜸인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악을 차곡차곡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무서운 글자가 바로 남을 자입니다. 당대의 벌을 다 받지 못하면 그 남은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넘쳐흘러 기어이 대를 끊어놓는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세조는 조카의 피로 왕좌를 샀지만 하늘은 그 대가로 세조의 아들들을 하나둘씩 거두어 갔습니다. 정순왕후는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주가 균형을 맞추는 냉혹한 대차대조표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칼을 들지 않고도 도의 흐름 속에서 원수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을 5대에 걸쳐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무려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움직이는 저주로 그 자리에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산군의 시대에 가왔습니다. 연산군이 누굽니까? 바로 세조의 친증손자입니다. 참고로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와 둘째 아들 예종이 모두 요절했고 큰아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리고 그 성종의 큰아들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할아버지가 피를 묻혀 뺏은 왕좌가 증손자대에 이르러 폐륜과 폭정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위가 결국 제 핏줄의 손에 의해 박살이 나버린 셈이죠. 야사에는 이런 소름 돋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중동반정으로 쫓겨나던 날 80세가 넘은 정순왕후가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으로 나와 그 몰락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단종 전하께서 눈을 감으시겠구나.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칼로 찌르는 건 한순간이지만 가문의 멸망을 살아서 지켜보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세조는 더승에 가서도 단종과 정순왕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가 마침내 눈을 감습니다. 향년 82세. 조선 왕비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되던 시절 그녀는 천수를 누리고 갔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낡은 장롱 속에서 곱게 싼 보따리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색동저고리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15살 단종에게 시집 오던 날 입었던 그 옷. 64년 동안 수만 번 꺼내보며 눈물로 얼룩진 그 옷을 품에 안고 그녀는 비로소 15살 새색시의 얼굴로 돌아가 남편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죽자 중종은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라고 했지만 정작 묻힌 곳은 남양주. 단종이 있는 영월과는 300리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가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덤, 사릉뒤편의 소나무들이 아주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무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단종의 무덤이 있는 동쪽 영월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햇빛 방향 때문이다, 지형 때문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민족은 압니다. 이건 나무가 된 정순왕후의 일편단심이라는 것을요. 살아서 못 뵌 임, 죽어서 나무가 되어서라도 바라보겠다. 이 얼마나 낭만적이고도 슬픈 사랑입니까? 그녀가 죽고 177년이 지난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단종이 왕으로 복권되고 정순왕후도 왕비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녀의 묘오는 사릉, 그리워할 사자를 씁니다.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자 온 백성이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조의 묘오는 여전히 조오남았지만 민심 속에서 진정한 왕과 왕비는 바로 이비운의 부부였습니다. 세조의 무덤은 호화롭지만 찾는 이가 적고 정순왕후의 무덤, 사릉은 소박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연인들이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장자는 말했습니다. 허실생백 텅 빈 방에라야 햇살이 들어와 환해진다. 세조는 권력욕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려다 결국 불안과 공포 속에 죽어갔습니다. 반면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텅 빈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그 비움 속에 가장 고귀한 사랑과 존엄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유능재강, 즉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철학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칼은 부러지지만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세조의 칼날은 부러져 녹슬었지만 정순왕후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82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이기는 것은 칼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기억되는 것이다. 역사는 정순왕후의 64년의 침묵이 세조의 14년의 권력보다 훨씬 더 위대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 노력했는데 빽 있는 놈이 자리를 채가고 믿었던 친구에게 돈 떼이고 뒤통수 맞고 직장에서 상사의 갑질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가? 왜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착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500년 전 동대문 밖 초가집에 앉아있던 18살 소녀 정순왕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죽고 아버지는 목매달리고 자신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세조는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혀 깨물고 죽거나 세조 앞에 달려나가 저주를 퍼붓고 죽는 게 더 쉬운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아닙니다.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악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행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한다. 세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은 썩어문드러졌습니다. 매일 밤 조카의 어머니가 나타나 침을 뱉는 악몽에 시달렸고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는 피부병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지만 자식들이 줄초상을 치르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살아있을 때 지옥불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정순왕후를 보십시오. 비록 몸은 누더기를 걸치고 빨래를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단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해를 마주하며 자신의 존엄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당당함이 그녀를 82세까지 살게 했고 세조의 제국이 무너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응보라 하고 서양에서는 포에틱 저스티스, 권선징악적 정의라 부릅니다. 우리가 굳이 칼을 들지 않아도 시간은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섭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바라는 복수입니다. 당신이 보란듯이 잘 살고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들이 망할 때 팝콘을 먹으며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진짜 우아한 복수입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왕후가 말년에 시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저들이 불쌍해서 울었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날뛰는 그 어리석음이 가여워서 울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통찰입니까?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 밖 차가운 초가집에서 64년을 견딘 그 여인의 숨결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사랑의 소나무를 키웠고 그 소나무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굽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면
천만 명의 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정순왕후의 삶이야말로 이후연지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녀는 왕관을 쓴 세조보다 비단을 입은 연산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산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고귀하게 버티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 배신한 친구, 억압하는 현실. 그들은 결국 시간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사라질 거품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한 의지와 치열한 노력은 바위처럼 남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밤 사릉의 소나무 숲에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소리가 정순왕후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봐라, 결국 내가 이겼지 않느냐? 너도 이길 수 있다.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라. 조선왕조심록, 오늘은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건너 마침내 역사의 새벽이 된 여인 정순왕후 송씨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순왕후의 넋을 함께 기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뜨거운 마음의 기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